보호관찰 제도가 바뀌거나 네. 뭐 법령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네. 운영하는 방식이 약간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관찰은 기본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갖고 대상자와 대면 감독이 기본인데 그거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코로나로 이제 접촉을 워낙 금하고 있고 1대1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중대본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보호관찰은 대면 접촉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대상자와 직원이 마주 보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지도 감독하고 그러는 건데 요거를 비대면으로 그래서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아마 제일 큰 변화라면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뀐 그 사례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면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러는데 비대면 전화 방식으로 하거나 SNS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연계 상담을 옛날에는 이제 직접 멘토와 멘토링에서 이렇게 보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상자들 중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강력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상습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따로 콜 연계 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연계 상담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하고 1대1로 해서 전화로 연계 상담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기적인 출석이 이제 지도 감독 분류 등급이 있어요. 집중 지도 일반이라고 이게 분류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제 출석이나 출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수도권은 2.0 단계잖아요. 0 단계에서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출석 지도나 대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중 지도 감독 최초 6개월 이내는 월 2회다. 그러면 그거를 뭐 1회로 하든지 이렇게 약간 완화된 보호관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무상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고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아까 앞에 거하고 쭉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대면 지도 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주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지도 감독을 비대면으로 좀 바꿔주라. 그래서 악용될 우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직접 오거나 우리 직원이 직접 집에 가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도 있고요. 또 아니면 확진자와 직접 접촉해가지고 자가격리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마약 검사를 약물 반응 검사를 하려고 해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애로사항이고요. 마약이나 음주는 그 계속 단속을 직접적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못한다는 게 좀 되게 좀 취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씩 이렇게 보호관찰소로 무조건 불러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 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출석해서 하고 있는데 종종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이제 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접촉 근거를 대라. 보건소에서 온 그 문자라도 근거를 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골라내긴 합니다만 아니면 저는 자기 손이 걸린 것 같다. 열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하루 이틀 미뤄주거나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약물이나 음주가 그럴 수가 있죠. 음주 측정도 대부분 오면 바로 저희가 하거든요. 마약 대상자들은 마약 검사 오자마자 바로 마약 검사를 하고요. 소변 받아가지고 간이 시약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시 정밀 검사를 대검이나 아니면 저 국가수에 의뢰를 하고 여기서 기초적으로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상위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또 일반 대상자여도 옛날에 마약 경력이 있던 사람은 그 특별 준수사항으로 법원에서 약물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이런 준수사항을 붙여주면 그 사람들에게 다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회내 처우냐 시설내 처우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네, 질문이 네, 네. 근데 그 실효성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회내 처우는 사회내 처우대로 나름 의미가 있고 이제 시설내 처우는 뭐 시설내 처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내 처우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교도소나 소년원 네네. 사회내 처우는 이제 보호관찰밖에 없으니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호관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또 원호나 보살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줘서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시키는 게 보호관찰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호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시키거나 우리가 직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서 출장 면담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 이제 상황을 풀어가는 이런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검사도 하고 음주 측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감독 잘 따르게 되면 뭐 원호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못 따르게 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제재도 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설내 처우가 나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보호관찰소에 시설내 처우가 없고 보호관찰 처분이 없고 순수 교도소 시설내 처우만 있다면 교도소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회에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적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석방이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뭐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어떤 사람은 뭐 최대 30년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바로 적응 못 하거든요.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수정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사회봉사는 이제 원래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제일 아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회봉사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봉사는 원래 이제 봉사를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을 직접 봉사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키는 방식이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협력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협력기관, 복지관이나 장애인 작업장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전권을 가지고 이제 봉사를 시키는 그런 체계로 하는 협력집행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협력집행이 원래는 한 80% 이상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협력집행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인 작업장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대상자를 안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 뭐 워낙 통제를 철저히 해서 협력 집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집행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집행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 일단 직원이 많아야 되고 또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할 게. 근데 이제 봉사를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한강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대상자를 보내고 있고요. 또 농촌에 또 농촌 지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이나 이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좀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부족 때문에 작물이나 이런 거 적기 수확을 못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기 수확이나 파종 이런 걸 도우는데 우리 대상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작년까지는 이제 사회봉사를 집행을 못 해가지고 대기자가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데를 좀 발굴을 해가지고 대기자 적체도 많이 해소됐고요. 또 이제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사회봉사 대상자한테도 좋은 게 자기 집 근처에 가까운 데서 사회봉사를 해야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사회봉사자의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 근래 기준이 아니고 한 2020년 5월 정도 기준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가 한 9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나 이 시설대처우는 5만 2천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디서 얼마를 인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한 명 데리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한 명 보호관찰 시키는 거하고 이제 다시 수입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적정량 인자 비교는 못하지만 사실은 시설대
처우보다는 사회적 처우 대상자가 훨씬 많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늘상 이제 비교를 할 때 OECD 주요국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호관찰관 한 명당 관리 대상자가 약 112명 정도 돼요. 112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OECD 평균 그 주요 평균은 27.3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한 4배 정도 수준 되니까 네. 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 이제 보호관찰이 전자감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되었는데 불구하고 인력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OECD 주요국 대비 한 4배 정도의 인력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 부족이야 뭐 그 전부터 나온 얘기로 고질적인 거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쌓여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피로도가 쌓이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보호관찰 때문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인력 증원은 뭐 말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력 증원이 잘 안 돼요 어디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호관찰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한데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나 잘못된 뭐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보호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소를 어디 새로 신설을 해야 되거나 보호관찰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나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청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서포터즈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보호관찰 하다 보면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입원하고 퇴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입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퇴원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사건 쳐가지고 재범으로 이제 재판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꼬박꼬박 찾아가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또 법원에 재판 참고 자료로 이제 우리가 상황 통보라는 걸 해요. 보호관찰 상황을 보낼 때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직원 그 대상자 누나가 직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뷰 오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그 지금 준법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 게시를 해놓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싶었던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한해서 더 여쭤보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홍보자료로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뭐 다행이네. 네네.